네, 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할 건데, 이제 앞에 짧게 국내 정치 경제 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 할 건데요. 여지껏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우리나라 축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 자료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죠? 네네네. 자료 받는 동안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가 크게 정치의 주체가 국가고 경제의 주체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제일 이제 원류가 되는 논리는 아담 스미스가 만든 그 자유시장 경제론이 가장 원류라서, 이쪽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 컨셉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학은 이걸 섞어서 정치 경제학은 누가 원류냐면 칼 막스가 정치 경제학의 원류예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 경제 현상의 정치적 의미가 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의 기본은 막스주의인데,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런 정치 경제학을 하면서 막스주의를 주류로 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정치 경제학에서 이제 국가가 간섭하는 배버주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간섭을 방지하는 그런 자유주의 입장하고, 요 사이에 이제 마르크스주의하고 요런 세 가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시장 주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가 나설 거냐를 두고 정치 경제학은, 국제 정치 경제 말고 정치 경제학은 크게 이제 두 계열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 경제학적 버전으로 가면 이쪽이 가운데서 오른쪽 버전이 우파 버전이니까 여기가 자유주의고, 사상적으로 자유주의고, 정치 경제도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이 사상적으로 우리가 루소식 공화주의에서 이어서 사회주의고, 정치 경제도 사회주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쪽 왼쪽으로 가면 국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자유주의인데 여기는 시장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시장이 하고, 소비도 시장이 하고, 이쪽으로 가면 생산은 국가가 하고, 소비도 국가가 하고. 그래서 공동 농장 같은 거 만들고, 공동으로 이제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체제에다가 배급 경제하는 게 사회주의의 논리라고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케인즈주의가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생산은 국가가 하는데 소비에 시장에다가 플러스 국가가 일부 개입하는 논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 계열하고 좀 다르게, 이제 이쪽은 지금 자유주의 계열하고 지금 사회주의 계열인데, 파란색으로 현실주의 계열의 논리를 하나 넣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상주의 발전 국가 모델이거든요.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이 축에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여기다 넣는 이유는 뭐냐면 발전 국가는 소비를 복지 정책을 쓸 만큼의 여력이 없어요. 대부분 발전 국가가 다 후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뒤처져 있는 국가들이 발전 국가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 소비는 그냥 시장에 하게 만들어 두고 생산 부분에 누가 끼어드냐면 국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없는 자본을 모아가지고 특정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쓰는데 여기가 중상주의 버전.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다루는 모델이 이쪽 사회주의 모델이니까 얘를 빼고 나면 우리가 설명할 게 이제 한 3가지쯤 있는 거예요. 미국식 그 자유주의 모형이 생산이나 소비나 전부 다 개인한테 맡기고 그걸 분배를 어디서 하냐? 시장에서 한다. 이쪽이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쓰는 케인주주의 모델이 이쪽 중간. 일부 이제 그 소비 분야를 국가가 그 누진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효 소비를 창출해서 그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해 주는 게 여기 케인주주의 모델. 그 다음에 후발 국가들이 보통 이제 이쪽에 있는 선발 국가 따라갈 때 쓰는 모델이 여기. 그러니까 후발 국가 입장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특정 산업 육성하려면 천상 없는 자본을 한쪽에 몰아야 되니까 몰아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산 분야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주로 누구냐면 정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생산 분야를 건드리는 게 이쪽 중상주의. 그래서 혹시 정치경제학, 그러니까 국제정치경제학 말고 정치경제학 모델로 하면 한국은 여기는 이미 90년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쪽으로 가긴 어려우니까 여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여기로 가려고 97년에 IMF 때 신자유주의 받아들였는데 여기로 가는 거는 이제 경제가 너무 양극화되니까 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요 사이 어딘가에서 완전 케인주주의로 가기도 어렵고 케인주주의 쪽에 좀 가깝게 요 언저리 어딘가에서 이제 정치경제 모델을 찾아야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델이 있어야 나중에 질문 받았을 때 쓸 거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정치경제학은 국가별로 이제 접근하면 딱 2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그 자유주의적 그 정치경제 원리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이제 후발 국가니까 후발 국가 입장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족보 정리하면 맨 처음에 정치경제학에서 제일 유의미하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면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농업 중심 국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라잡겠다고 한 후발 국가가 네덜란드. 그러면 네덜란드는 뭘 쓰겠어요? 요때 중상주의. 그러다가 얘가 패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패권이 되면 다시 뭘 쓰냐면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를 쓴다는 게 그 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역에 보호무역은 안 돼.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패권이고 얘가 자유주의를 쓸 때 네덜란드가 자유주의 쓸 때 후발 주자가 누구냐? 그때 후발 주자가 영국. 중상주의. 그래서 얘가 중상주의 쓰는데 얘가 영국이 운 좋게 증기기관이 개발이 돼가지고 얘가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만들고 1차 산업혁명에 기반해서 다시 패권이 된 다음에 뭘 만드냐?
자유주의를 만들어요. 자유주의 정책을 짜요. 여기서 자유주의 정책을 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려면 중상주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중상주의를 보호주의라고 규정한 다음에 보호주의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유주의 정책을 쓸 때 누가 후발주자냐면 미국이 후발주자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무슨 정책을 쓰냐? 중상주의. 그리고 얘가 운 좋게 얘가 중상주의를 쓸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가 패권이 되면 뭐가 돼요? 다시 자유주의.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읽는데 장하준 선생이 쓴 책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뭐냐면 여기가 패권이면 패권이 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상주의 정책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모자라니까 특정 분야에다가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분야를 키워요. 예를 들면 이쪽에 영국이 집중적으로 섬유산업을 키우고 미국은 집중적으로 철도하고 전기산업을 키우고, 이래서 이제 막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걸 자기가 올라가 봤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뻔히 알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겠지. 자기 약한 부분을 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다리를 걷어차가지고 얘가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유주의 국가로 변신한 다음에 그 국가가 규칙을 세워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에 보호주의 정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자유주의. 그러면 요 시기에 요 미국하고 영국이 패권이고 요 패권이 막 변동하는 시기에 따라온 나라가 누구냐? 독일, 일본. 얘네 중상주의. 얘네 중상주의 썼는데 얘네는 두 번 다 전쟁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패권 자리까지 못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망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불사조 효과라고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다시 경제 성장을 해서 다시 살아나요. 언제? 60년대, 70년대에 살아나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세계 경제 2위, 3위가 돼요. 이때도 뭘 쓰겠어요? 중상주의 쓰겠지. 요거 보고 따라간 나라가 닉스라고 하는 국가들. 동아시아에 4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얘네도 중상주의. 근데 이제 여기는 닉스 국가는 기본적으로 체급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작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제 발전은 하지만 어디는 못 가냐? 패권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나면 다시 이거를 쭉 가져와서, 그러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여기가 지금 패권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1945년에 미국이 만든 질서. 요거를 되게 그럴싸하게 이름 붙인 게 임베디드 리버럴리즘이고, 연계된 자유주의. 그래서 연계된 자유주의 뭐냐면 일단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는데 자유무역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국내 시장을 자유방임주의를 쓰면 안 되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일단 유효 수요를 창출해주는 개입 정책을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뿌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피닉스 효과가 나타나서 요 독일, 일본이 1970년대 성장하고 1980년대 닉스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로 잠깐 돌아와서 일단 이 세계 경제의 꼭지, 이 사다리에 맨 위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미국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맨 첫 번째 브레튼 우즈 첫 번째 체제,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1은
일본하고 독일이 얘네한테 물건을 엄청 열심히 팔아서 경제가 성장한 모델이 브레튼 우즈 원. 그러다가 요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얘네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닉스가 차지해요. 그러면 자연히 사다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얘네가 두 번째 그룹으로 올라가요. 요 나라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가 세계 공급망에서 이제 제조업 중심 공급망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얘네도 닉스 국가들도 우리도 임금이 비싸지면서 여기서 한 자리 올라가요. 그럼 요 자리에 공급망을 차지했던 첫 번째 얘네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가 한국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중국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디커플링을 해서 중국을 떼어내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게 만들어. 원래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맨 꼭대기 미국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독일하고 일본이 소비층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고 네 번째 이제 중국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떼어내요. 여기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하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중상주의.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는 이게 세계 국제 정치 경제 역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패권이 되면 자유주의. 패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나라는 전부 다 중상주의. 그래서 특정 산업 보호하고 육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그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 정점에 미국이 1890년에 올라간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차원에서는 130년 정도를 지금 미국이 패권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바뀌어요? 2위, 3위만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세계 질서는 지금 뭘 가지고 계속 재편되냐? 중간에 물건 만드는 애들. 인건비 싸게 물건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만 국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일, 일본이 제조업하고 우리가 제조업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로 지금 넘어갔다가 얘네들도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면 다른 나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면 왜 요즘은 잘 안 내지만 워싱턴 컨센서스하고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게 따지고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는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를 체계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이 되면 워싱턴 컨센서스처럼 돼요. 그다음에 패권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길을 쓰고 어떻게 하냐?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자료에 오늘 자료에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정치경제학 그 우리 플래그십의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쟁점이라고 해서 국가 이론과 자율성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치경제 역사에서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역사에 대해 쭉 설명했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자유주의는 중상주의 정책 쓰다가 패권되면 자유주의. 후발주자는 다 중상주의. 그래서 거기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 여섯 번째 페이지 오늘 자료로는 여섯 번째 페이지인데 (1970년대에) 거기 이제 국가론 잠깐만 정리할 건데 1970년대에 그 세다스카치포라고 그다음에 밀리반드 뭐 이런 양반들이 도대체 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는 망하지 않을까? 왜 국가가 버틸까 해가지고 70년대 한참 논쟁한 게 국가론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는데 세계 정치 경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자유주의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상주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그다음에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현실주의를 정치경제학에 가져오면 현실주의라고 안 부르고 중상주의라고 부르고, 그 현실주의를 국내 경제로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배버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는 어떤 데 갖다 놔도 다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인데, 그러면 자유주의는 일단 패권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이 가장 생산성이 높아요. 가장 생산성이 높으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 생산성 높은 애들을 알아서 운영하게 만들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로 따지면 자유주의에선 다원주의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가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스테이트고 여기가 정부면 여기가 소사이어티인데, 넓게 소사이어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경쟁력 높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정부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이 요구를 듣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소사이어티 혹은 기업들이 이제 독립변수가 되고, 종속변수는 정부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패권 국가에서 가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시기에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이 소사이어티가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어요. 나가서 얘네들하고 경쟁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자금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정부가 기업을 세워요. 그러니까 얘가 계획 합리성에 기초해서 일단 뭘 키우겠다고 작심하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걸 갖고 사회를 운영해요. 이게 배버주의 혹은 중상주의, 현실주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면, 제일 먼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간 나라들이 자유주의 모델을 써요. 그래서 1세대 패권국가 영국이 자유주의의 이제 첫 번째 모델이 된 거예요. 존 로크가 자유주의 모델 만들고 사상적으로 이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2세대 패권국가가 이제 미국이 된 거고,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의 선봉장에 쓴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자유주의 선봉장에 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하이에크나 노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논리를 막 만들어요. 왜? 제일 잘 나가니까. 기업도 많고 세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권을 최대한 반영하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나 이런 거는 다 미국 거. 자유주의 시작은 영국 거. 왜? 패권 국가니까 일단 자유주의를 만들어요. 근데 잘 따져보세요. 중상주의 모델은 어디서 나오냐? 맨 처음에 중상주의 모델 만든 게 알렉산더 해밀턴이거든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중상주의 만들 때가 언제예요? 막 나라 만들 때. 1780년대. 그때 미국은 영국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중상주의 모델. 그리고 나서 중상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배워서 나와요. 독일에서.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중상주의 모델.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중상주의 모델. 그래서 요 모델 있잖아요.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모델. 요거를 이론적으로 제일 잘 정리해 준 게 찰머스 존슨이고,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그 국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느냐 하는 파일럿 에이전시 같은 거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발전국가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혹시 찰머스 존슨의 발전국가 모델을 만든 책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찰머스 존슨 책 제목. 찰머스 존슨의 책 제목이 MITI거든요. MITI, MITI. 이게 일본 통상성. 일본 통상성이에요. 일본 통상성이
그 피터 에반스 같은 사람이 만든 대로 일본 통상성이 동경대학교에 경제학부 나온 사람들이 주로 다 가가지고 통상성 관료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학벌을 이용해서 일본 내에 있는 기업 중에 일본 동경대 나온 기업의 이제 기획실들 있잖아요. 일본은 경제를 참모본부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처럼 이제 경제기획실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참모부를 둬요. 그러면 그 총참모부에 있는 사람하고 일본 통상성 관리하고 만나가지고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요걸 임베디드 오토노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성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어떻게 하냐? 동경대학교의 이 막강한 이 학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 요렇게 이제 만든 게 피터 에반스 얘기고 요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찰머스 존슨의 발전 국가론. 근데 제가 왜 이 미티 얘기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국가 자율성이 높다. 정치 경제에서 국가가 뭘 한다. 요거 쓰려면 중상주의 모델에 현실주의 모델 쓸 거 아니에요. 찰머스 존슨 가져다 쓰겠죠. 통상성이라고 가져다 쓰겠죠. 요 일본 통상성 모델 베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구조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 통상성을 어떻게 베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기획원으로 베껴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게 아까 얘기한 자유주의 모델하고 중상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의 내부 형태가 자유주의 다원주의 모델. 그 다음에 중상주의 모델의 내부 형태가 국가 주도적인 발전국가 모델.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도구적 막시즘이나 구조적 막시즘 막 분리해서 하라고 하진 않을 건데 막시즘 갖고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계급 사이에서 그 자본 계급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된다.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 짧게 그 9번째 페이지 가시면 정치경제학의 쟁점 중에 코퍼러티즘하고 케인즈주의를 써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신자유주의 모델, 여기가 발전국가 모델이고 중상주의 모델. 그럼 여기도 못 쓰겠고 여기도 못 쓰겠으니까 요 언저리로 가야 되잖아요. 요 언저리 중에 요 가운데 모델 중에 제일 그래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는 스웨덴에서 쓰는 코퍼러티즘, 하나는 영국에서 만든 케인즈주의. 그래서 케인즈주의하고 코퍼러티즘은 이제 어떤 건지 모델만 머릿속에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코퍼러티즘은 나온 지가 좀 돼서 한 10년 안짝에 한번 이미 코퍼러티즘 낸 적이 있어서 다시 내지는 않을 건데 낸 이유는 한국이 쓸 수 있는 모델이냐. 근데 써봤어요. 노사정위원회 써봤는데 한 번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코퍼러티즘 우리한테 그렇게 잘 맞는 체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케인즈주의인데 케인즈주의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그 대체로 수정된 자본주의 쓰는 나라에선 다 써요. 국가가 이제 누진세를 걷어가지고 그 세금 걷은 걸 가지고 어디에다 쓰냐? 지속적인 이 소비를 만들어내면서 이쪽에 이제 유효 수요를 창출해주고 유효 수요 창출을 가지고 공급망을 계속 만들어주면 케인즈주의를 계속 쓰게 돼. 그래서 여기는 코퍼러티즘하고 케인즈주의인데 시험 문제 만드는 취지는 발전주의 못 쓰겠다, 신자유주의 못 쓰겠다. 그러면 대안으로 이런 것들이 작동하겠냐? 케인즈주의는 쓰고 있고 코퍼러티즘은 못 쓴다.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하고 시장 자율성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쟁점 네 번째가 경로 우선성과 자본주의 다양성인데 자본주의 다양성은 교과서에 들어있어 넣어놨는데 시험에는 잘 내진 않는데 국가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패턴들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정도로 개념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에서는 잘 안 하는데 국내 정치 경제에서는 원래 정치 경제가 2파전이거든요. 이쪽이 시장 중심주의자들이고 이쪽이 국가 중심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시장 사이에서 시장 실패하면 국가가 개입한다. 국가 실패하면 시장이 개입한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정치학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중간에 심의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책임 충성 민주주의 들어가고 하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중간 공간. 이 공간에다가 뭐를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냐면 정치경제학에서는 시민사회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3파전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이 실패해요. 시장이 실패하는 걸 시민사회가 규제할 수도 있어요. 소액주주운동. 그 다음에 국가가 실패해. 국가 실패하는 걸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소고기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사회가 개입해갖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시민사회가 우리 이제 정치학 할 때는 저 해봤는데 이게 저항의 논리는 괜찮은데 대안 구축이 어렵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경제는 조금 달라요. 정치경제에서는 요 시민사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액주주 이런 거 말고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사회 중심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정치학 하는 분들은 할 건 아닌데 정치학에서는 시민사회가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2017년의 촛불 집회, 2025년의 촛불 집회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사회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시민사회가 사이렌 기능을 해준다.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다루는 거고, 그거 말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정치경제학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한다. 그래서 이쪽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낼 정도까지 지금 엄청나게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진 않는데 경제학 쪽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 중에도 일부는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담론 시민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조사 시민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경제학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6번째 사회적 기업의 역할. 다 좋은데 이제 이게 시장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전체 경제에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정치경제학에서 이제 7번째 주제는 시장이 실패하고 국가가 실패한다. 시장 실패는 혹시 우리가 사례로 쓴다면 시장 실패는 언제가 제일 유명해요? 시장 실패. 1930년대가 제일 유명하겠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 엉망됐을 때 그 다음에 국가 실패는 언제가 제일 유명하냐면 1970년대에 여러분들이 그 장기 필립스 커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국가가 돈을 많이 쓰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실업률이 이제 실업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안 바뀌고 인플레이션만 계속 올라갈 때 요게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국가 실패.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에서 가끔 이제 출제하는데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하고 국가가 실패한 이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중에는 정치 사상에서 뭘로 이제 냈냐면 그래서 뭐 자유지상주의로 내보고 그다음에 현대 적국 국가론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로 뒤집었냐면 관료제도하고 의회제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린다. 뭐 이런 걸로 낸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제 생각에는
이쪽이 좀 너무 빨리 가는 거라서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낸 걸 내기로 한다고 하면 국가가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한다, 그럼 대안이 뭐냐? 시민사회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부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21번이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인데, 요거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국가 주도적이냐 아니면 시장 주도적이냐. 큰 틀에서는 패권 국가가 주로 자유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전하는 국가 혹은 중상주의 국가,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든 그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그걸 이제 최대한 논리적으로 국가 개입이 그럴싸하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면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서 이거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린드블럼이 자본주의가 먼저 선행하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무조건 만든다가 근대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무조건 민주주의가 된다.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전하고 민주주의로 안 가는 중동 국가들이나 자본주의 발전에 민주주의로 안 가는 아시아의 제일 유명한 싱가포르, 자본주의 발전하는데 민주주의 절대 갈 것 같지 않은 중국, 이런 케이스 보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론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를 만든다. 여기가 오도넬. 그 다음에 게셴크론 같은 사람들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자본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비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거나 비민주주의 강화된다. 이게 오도넬. 근데 아담 셰보르스키가 1990년대에 신근대화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근대화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6055불 명제를 만들어갖고, 아르헨티나가 맨 마지막인데 6055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더니 그 밑으로 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하면 민주주의가 비민주주의로 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근대화론은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발전된 경제에서 권위주의의 후퇴는 없다. 요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신근대화론. 근데 아까 린드블럼 얘기는 자본주의가 선행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없이 민주주의 간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받아들였다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냐? 그건 아닌데, 민주주의가 되고 싶으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민주주의가 된다. 그게 린드블럼 얘기인데, 요거는 잘 구분 안 되시니까 그냥 대북 정책으로 머릿속에 딱 정하면 안 잃어버릴 건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 정책을 일단 선민주화하고 민주주의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시켜요.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먼저 만들어서 경제 발전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으면 선행 조건이 뭐냐? 경제 발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 따져보세요. 미국이 민주화하겠다고 들어가서 실패한 케이스들 전부 다 똑같아요. 경제 발전 없는 나라에서 민주화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 안 돼.
아프가니스탄 1000불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 안 되는데 민주주의 만들겠다 불가능. 2003년 이라크 불가능.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버티기가 좋지 민주주의 먼저 집어넣어서 경제 발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인도가 엄청 특별한 거예요. 인도는 자생적으로 민주화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린드블럼 얘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대북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북한 문제 다룰 때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면 민주화를 냅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미국이 뭐 이란을 민주화하겠다고 공격한 건 아닌데 이란 같은 나라에 공격한 다음에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100% 실패해요. 경제 발전 없는데 민주화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째 세계화 민주주의 옛날 주제니까 이것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처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부터가 국제정치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잠깐만 자르고 그리고 나서 국제정치 경제학에 요 자료에 있는 거 갖고 잠깐 정리해드리고 추가 자료 가지고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들 좀 정리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 하자고요.